자, 이어서 담보물권의 마지막 주제인 저당권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은요, 담보가 하나면 단독저당, 담보가 두 개면 공동저당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고요. 채권 최고액을 전제로 거래를 하는 근저당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저당권 먼저 펼쳐드립니다. 자, 저당권의 의의 첫 번째, 그 다음 저당권 성립법은 이거 간단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핵심은 이 부분이죠.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 침해, 저당권 처분, 특히 3번이죠. 저당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국면은 이 3번입니다. 이쪽에서 시험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출제를 하고 있지만 주로 이쪽에서 3번에서. 자, 그러면 저당권의 개요 잠깐 보시면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죠. 그리고 내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쪽을 저당권 설정자.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융통을 하는데 이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설정 계약을 해야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을 은행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이렇게 등기를. 이때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냐 이거죠. 설정자. 설정은 누가요? 채무자가 하죠. 채무자가. 근데 채무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보증인도 할 수 있죠. 물상보증인. 얘가 돈이 없으면, 아니 담보가 없으면 이 흥부가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보증인을 세우죠. 물상보증인, 즉 제3자죠. 제3자. 아버님이나 친구,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 돼요. 제3자도요. 채무자, 제3자 둘 다 되는 거지요. 반면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자가. 그래서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이렇게 같아야 돼요. 만약에요. 채권은 을에게 있고 저당권은 누구한테? 병에게 있다. 채권은 을, 저당권은 제3자에게. 야, 채권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당권을 제3자 네가 가지고 있냐? 이런 형태의 저당권. 제3자가 뭐를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채권 따로 저당권 따로 이렇게 했죠. 이런 저당권은 법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단 특별한 사유 있으면. 그 특별한 사유란 채권을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겨주겠다는 3자 합의요. 3자 간의 합의가 돼서 채권이 병에게 있다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3자명의 저당권이 예외적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예외적으로. 그건 예외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아닌 3자명의 저당권은 법적으로 무효다. 오케이. 그 성립에서 의 부분이 있고요. 성립에서 보면 당사자 나오죠. 그 당사자 부분 여기 있고요.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이다. 이때 설정자는 채무자도 좋고요. 제3자, 물상보증인 제3자도 되죠. 이때 채권자 아닌 누구요? 제3자명의 저당권은 무효다. 무효. 3자명의로. 제3자명의로 저당권 갖다 놓는 거 무효다. 단 3자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다. 요거 조심. 다음 저당권의 객체죠. 객체는 담보물이라고 그러고 그 담보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등기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이다.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어요. 그죠? 땅 일부에는 그 지상권 가지고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지역권은 돼요? 안 되죠. 두 가지 안 돼요. 땅 일부하고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공유 지분으로도 되고 광업권도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죠.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이제 저당권의 효력 부분 이쪽을 집중적으로 끝내게 해드립니다. 먼저 1번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칩니다. 부합물 그리고 어디에? 종물에. 이때 설정 전이든 후든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런 의미는 이거죠. 땅에다가 과수원 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담보가 과수원 부지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과수원 부지에다가 농협 앞으로 저당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 땅에 미친다. 땅에. 근데 땅에 부합된 사과나무 있죠.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가 부합물이죠. 이게 설정 전에, 저당권 설정 전에 있던 사과나무, 설정 후에 심은 사과나무 전체가 다 부합물이죠.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한다. 그럼 낙찰자는, 과수원 낙찰자는 땅하고 뭐예요? 사과나무 전체를 낙찰자가 먹는다. 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부합물하고 종물에 작용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에 작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다? 부합물하고 종물인데, 이 부합물하고 종물이 설정 전, 후 다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하고 종물을 뭐하는 거? 배제하는 약정. 배제하는 약정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의 예배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탁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이 과수원 땅하고 사과나무에 미치는 거죠. 근데 특약을 넣으면 돼. 뭐라고요? 아버님이 대출 받으면서 이렇게 한 거죠. 농협하고. 땅에는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에 심은 뭐? 사과나무요. 사과나무는 효력을 빼자. 그러면 효력이 안 미친다. 사과나무에 부합물하고 종물에 사과나무에는 효력을 배제하자. 이게 법적으로 유효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기존 건물에 증축 부분이 있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창고를 새로 증축을 했다. 그러면 그 창고가 독립성이 없으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보죠? 부합물이 된다. 부합물.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는 이런 전제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이 일어나고 효력이 증축 부분에 작용해서 경락인이 증축 부분까지, 증축한 창고도 가져간다.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면 이 창고 부분이 뭐가 있다면, 독립성이 있다면 효력은 그 창고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한 창고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이 부분이다. 독립성이 없느냐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데, 독립성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한다. 그 다음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가령 횟집에 딸려있는 수족관 있죠. 수족관은 횟집의 종물이죠. 그럼 횟집에 저당 설정하면 효력이 어디까지요? 수족관에도 작용한다. 종물이라. 이때 중요한 거는 니을입니다. 니을이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가진 자가, 지상권이나 임차권. 아까 제가 콩나물 사건 얘기를 했어요. 남의 땅 빌려서 임차권자가 콩나물 공장을 졌다면 그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작용한다. 왜? 임차권, 지상권은 종물이니까, 권리의 종물이다. 건물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잖아요. 콩나물 공장에다가 저당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을 떠받치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쳐서 낙찰자는 뭐까지요? 건물에다가 뭐까지요? 임차권도 가져간다. 별표. 같이 리딩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문이니까 리딩하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임차권에도 미친다. 오케이. 다음 과실은 설정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 과수원에 저당을 설정했다. 농협에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이 사과가 과실이죠. 사과는 누구 거예요? 설정자 거죠. 설정자 거지 농협이야. 농협이 사과를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다. 과실은 설정자의 몫이다. 다만 뭐한 후부터? 압류 후 설정자가 수취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친다. 압류가 된 뒤에 설정자가 수취한 저 사과죠. 차임채권, 건물로 말하면 차임채권이 뭐예요? 월세죠. 월세. 건물 원룸 가지고 은행 담보대출 일으켰는데 압류가 들어와서, 그 말은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은행이 압류를 걸은 거예요. 경매하려고. 그때부터 수취한 차임채권 월세는 효력이 은행 거에, 은행이 가져간다. 언제부터? 압류 후. 우리 유치권에서도 유치권이 언제 성립한 거?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불완전 유치권이어서 낙찰자에게 개박살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저당권에서도 압류 후
압류 수취한 차임 채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두 가지 조심.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죠.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어디에 미친다는 거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다. 그럼 어디에는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는. 과실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 압류 후부터. 결론집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1번. 그 다음 어디에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세 번째요. 땅하고 별개, 땅을 담보로 이렇게 과수원 땅을 담보로 설정했죠. 그때 이 땅 위에 있는 어디에는? 건물에는.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나요? 땅이 담보니까 건물은 땅과 별개의 물건이죠. 땅과 별개 물건인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건물에는. 별개 물건에. 별개의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요. 정리를 하면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두 개다. 부합물하고 종물이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어디에 미치지 않는다? 과실 그리고 별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는요. 이 과수원 땅에는 사과나무는 부합물이니까 미치고요.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심은 농작물은 배추 심은 거. 이 과수원에다가 배추를 심었다. 사과가 죽어서 배추는 뭐야? 농작물이죠. 농작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개니까. 결론.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세 개다. 부합물, 종물에 미치고 과실에 미치지 않고 별개 물건에 미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면요. 이 과수원 토지가 수용되면 뭐가 나오나?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에는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치나? 미친다. 그게 강제 수용되면. 보상금에도 효력이 미치죠. 건물이 불나면 보험금에도 효력이 미치죠. 이를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보상금이나 어디에? 보상금이나 보험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를 뭐라고 그런다? 물상대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물상대위.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이 나올 것이요. 그럼 보상금을 은행에 농협에서 어떻게 하면 돼? 보상금 받을 거를 압류하면 얘가 보상금 먹기 전에 타가기 전에 압류를 걸면 농협에서 물상대위 할자. 물상대위. 건물이 불나버리면 보상금 대신에 보험금 타게 되죠. 보험금 채권 있죠. 그 보험금 받을 거를 농협이 압류하면 건물 보험금에서 물상대위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 네 개다. 이 네 개가 바로 박스다. 여기서 시험 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 딱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그러면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치고 과실에 미치지 않고 별개 물건에 미치지 않고 어디에?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미친다. 이를 물상대위라고 한다. 4번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단 이 토지가 강제 수용이 아니라 무슨 수용? 협의 수용이 되면 땅 주인하고요 국가하고 협의 수용이 됐죠. 그러면 이 협의 수용으로 받을 돈은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왜? 토지나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매매돼서 그냥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보험금까지 효력이 미치고 매매대금, 협의 수용으로 먹을 돈, 협의 수용으로 받을 돈이죠. 협의 수용. 무슨 수용? 협의 수용으로 받을 돈. 이 돈에는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그러면 이거죠. 이 박스를 하나 딱 써주시면 끝.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치고 보험금, 보상금에 미치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고르세요. 과실에 별개 물건에 그 다음에 뭐에? 협의 수용으로 먹을 돈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1차적인 타켓 해결됐어요. 증축 부분에 건물의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칠까요? 그거는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정해 주세요. 그 창고가 기존 건물에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니까 효력이 안 미치고, 증축 부분인 창고가 독립성이 없다면 부합물이니까 효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정의 끝. 자, 물상대위 잠깐 볼까요? 건물이 화재를 멸실하면 화재 보험금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단 지급 전에, 보험금 타먹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이때 압류는 은행 자신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다. 왜? 섞이지 않게. 그래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된다?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 범위 마무리.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내가 만약 꿔준 돈이 10억이다. 그럼 은행이 받을 돈, 경매로 받을 돈이 피담보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 은행이 받을 돈, 경매로 받을 돈, 그 받을 돈은 원금 1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그게 어떤 거냐? 이, 위, 원, 손실 비용이다. 이는 이자, 위는 위약금, 원은 원금, 손은 손해배상, 실은 실행비용. 그래서 은행이 경매로 먹을 돈은요, 경매로 먹을 돈은 원금 10억만 먹는 게 아니다. 원금에다가 알파를 붙여가죠. 이래서 이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디까지 먹느냐? 이자, 위약금, 원금, 손해배상, 실행비용까지 먹는다. 됐죠? 다음 3번 우선변제권.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소액임차인하고 임금채권은 선순위 은행보다 우선합니다. 이를 우선특권이라고 그러죠. 우선특권이 있다. 뭐가? 소액임차인, 그 다음에 임금채권,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조세채권, 조세. 이거는 은행보다 먼저예요. 은행보다 먼저. 채권이지만, 채권인데 은행 물권보다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 우선특권 예외. 우선특권하는 거죠. 우선특권. 뭐가 있어요? 3개죠. 3개. 그 3개는 소액임차인, 그리고 임금채권, 그리고 조세채권 3개. 다음 4번째요.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문제. 자, 이 부분부터 중요해지는데요. 자, 저당권하고 용익권 관계는 이런 개념이죠. 갑의 건물에 A 앞으로 저당권이 생긴 거를 B가 전세 얻었다. 그럼 저당권 있는 거 전세 들어갔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집을 경매 때리면, 주인 집을 경매 치면 이 전세권자, 후순위 전세권은 이 집에 경매됐을 때 살까요? 쫓겨날까요? 이거죠.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얘는 쫓겨나서 삭제됩니다. 경매가 되면 얘는 삭제돼서 쫓겨난다. 삭제주의 원리가. 반대편이면, 반대구조면 이 건물에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고요. 전세가. 저당권이 후순위다. 이러면 얘가 경매를 해도 선순위 전세권이죠. 얘가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삭제되지 않고 인수된다.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이를 인수주의. 그래서 이때는요, 저당권보다 후순위는 삭제, 저당권보다 선순위는 인수. 그래서 삭제될까 인수될까가 중요한데, 이 결정을 누가 한다? 1번 저당권이요. 1번 저당권이 한다. 1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 용익물권은 인수돼요. 이게 지상권이어도 똑같죠. 임차권이어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용익물권은 인수, 저당권보다 후순위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삭제된다. 그죠? 이때 중간에 낀 임차권, 임차권이 중간에 꼈죠? 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조심할 게 있죠. 니을하고 하나 써볼까요? 니을. 유치권은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로 소멸 안 한다. 유치권은 경매 시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인수된다. 인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거지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 끼고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 거 그러면 유치권만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있는 물권은 그래서 낙찰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다 인수되니까. 유치권은 인수되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과 용익관계 그러면 말소기준권리 찾아라, 이 단어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문제 그러면 뭐 찾으세요? 말소기준권리. 1번 저당권이 어디에 있느냐, 얘를 찾으면 되겠다. 1번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죽어, 너 죽어.
1번 저당권보다 앞에 있죠. 너는 살아. 인수돼. 근데 유치권은요? 무조건 살아. 유치권은. 중간에 낀 임차권은 무조건 죽어요. 왜요? 1번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니까. 자, 바로 저당권과 용익관계 문제.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죽느냐 사느냐. 전세권이 죽느냐 사느냐는 뭘로 결정돼요? 1번 저당권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을 한다. 오케이. 이어서 5번.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 문제죠. 자, 이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에 있어요. 저당권 파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건데, 요건을 보시면 저당권을 뭐 할 당시에 설정 당시, 저당권을 과수원에다가 이 땅에다가 과수원 땅에다 뭐 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366조 법정지상권 이 부분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자,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에서는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인수 삭제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저당권을 이렇게요. 과수원에다가 설정할 때 땅 주인이 농협에 저당권 설정할 때 어떤 전제 조건하에 되느냐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건물이 있고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된다. 뭐 할 때? 설정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인이다. 동일인. 그랬다가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로요.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경매 처분이 되는 거죠. 이 과수원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C에게, 낙찰자에게. 그럼 낙찰자에게 넘어가면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요. 경매로 어떻게 돼요? 땅과 건물주가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 바로 그 순간 생겨. 이 건물주에게. 건물주가 이 낙찰자 땅을 등기 없이 30년간 쓸 수 있는 지상권이 열린다. 어떤 요건하에?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질 때. 오케이. 그래서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딱 이 단어 하나면 되는 거죠.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졌을 때. 그래서 이름하여 동경달이라고 합니다. 동경달.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질 때다. 366개 법정지상권은 그 긴 요건 다 부셔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이걸로 세 개로 이 세 단어로 압축합니다. 366제 법정지상권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고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경매 처분돼서 달라지. 이 긴 용어를 다 외울 필요 없다. 그건 강사 몫이고 여러분이 외울 단어 이거 딱 하나다. 동경달이다.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건물주가 낙찰자 땅을 30년간 등기 없이 씁니다. 반면 경매가 아니라 이게 뭘로 달라지면 매매로 달라지면 매매에 의해서 달라지면 이때는 동매 달로 되죠. 이럴 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 지상권에서 제가 세게 정리해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동경달이냐 동매달이냐 이거에 의해서 지상권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지. 동경달이면 366제 법정지상권이 들어오고 동매달이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딱 성립한다. 건물주에게. 아주 명쾌한 구조죠. 이 명쾌한 구조.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공식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정리됐어요. 설정 당시에 농협에게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있었어. 창고가 있었어. 창고 50평짜리가. 농협이 여기다가 대출해 준 거죠. 과수원에다가. 그랬다가 못 갚으니까 경매로 날라갔죠. 과수원이 누구한테? C에게. 그죠? 그러면 이 건물주 A가 지상권을 이만큼 취득한다. 건물에 필요한 이 부지만큼 지상권이 열린다. 등기 없이도. 이때 여기에 이 창고 건물이 뭐여도 미등기여도 됩니다. 이게 미등기였어. 미등기였는데 창고 이래도 지상권은 열려. 그럼 두 번째는 무허가여도 돼? 무허가여도 되고 이게 건축 중이어도 돼. 창고를 짓고 있었어. 건축 중. 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ING 건물이라고 그래요. ING 건물. 건축 중 ING 건물이야.
다 완성한 거야. 완성 안 됐죠? 완성 안 됐어도 농협이 볼 때는 건물이 있는 거니까 대출금을 이 건물만큼 빼고요. 빼고 주는 거야. 건물이 있는 만큼 토지의 값어치를 빼고 주죠. 예. 건축 중인 건물이어도 경매되면, 땅 경매되면 이 건축 중 건물에도 지상권이 열려요. 건축 중. 완성된 거예요? 아니야. 건축 중이야. 건축 중.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 건물을 어떻게 했느냐면 2층짜리를 부시고요. 너무 낡은 건물이라서 부시고 어떻게 했어요? 신축했어. 철거 후 신축했죠. 신축에도 원래 이 땅에는 건물이 없었나 있었나? 있었죠. 설정할 때 있었죠. 있었으면 새로 지은 건물에 지상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돼요. 언제 주인이 바뀐다고요? 중간에. 자, 이거는 논점이 있어요. 논점이. 자, 설정할 때요. 저당권을 뭐 할 때? 설정할 때 어떤 요건이?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건물이. A 거야. 땅도, 과수원도 A 거야. 동일인 맞죠? 동일인 맞죠. 근데 이게 경매로요.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얘가 어떻게 했냐면 A가 건물을 양도해서 넘겨버렸어. 건물을 팔아치웠어요. B에게. 그럼 설정할 당시에는 땅 A, 건물 A 동일인 요건 충족이 되었지만 지금 경매 들어오기 전에 경매 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건물을 양도를 해서 중간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경매 전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죠. 건물주가 A에서 B로. 그때 농협이요. 이 땅 경매 치면 땅은 A에서 C로 넘어갈 거예요. 건물은 누구로 돼 있어? 지금 B로 돼 있죠. 이 건물에는 법정이상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만 같으면 설정할 때만 땅과 건물이 동일인이 된다면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 건물주가 10번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농협이 대출해 줄 때는 이미 건물이 있는 거죠. 이 땅에. 건물이 있는 만큼 지상권의 존재를 염두에 둔 거니까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법정이상권 366제 법정이상권의 요건은 설정할 때만 동일인이면 끝인 거야. 설정할 때만 동일인인 거야. 중간에는요. 경매 전에 중간에는 주인이 10번, 100번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주인 바뀐 거. 오케이. 그래도 법정이상권은 성립한다. 오케이. 정리합니다. 법정이상권의 요건은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질 때 동경달이었어. 동경에도 달이 뜨거든요. 동경달이나 서울달이나 그 달이죠. 동경달.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뭐하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동경달이죠. 그때 이 건물이 어떤 건물? 첫째 기억. 미등기여도 오케이. 니은 건축 중이어도 오케이. 건축 중 ing 건물 건축 중이어도 오케이. 디귿. 철거 후 신축이요. 철거 후 뭐해도? 신축해도. 철거 후 새로 줘도 원래 설정할 때 건물 있었죠 이만큼. 그럼 지상권 열어주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중간에 경매 전 주인 바뀐 거. 경매 전 주인 바뀌어도 성립. 오케이.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 불성립? 성립된다는 거죠. 법정이상권 열리는 거야. 언제? 따라가 볼게요. 미등기 ing 건물 철거 후 신축 중간에 경매 전 주인 바뀐 거 4개. 이러면 여러분이 머리 뽀개지게 아팠던 민법 공부하면서 제일 머리 뽀개지는데 그러면 이 법정이상권이죠. 그 머리 뽀개지는 데가 쫙 열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4개로 미등기 ing 건물 철거 후 신축 그리고 중간에 경매 전 주인 바뀐 거. 4가지의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도록 우리 대법원은 판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한다는 거죠.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한다. 그 다음 중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 거를 모두 고르면 이거죠. 모두 성립하는 거죠. 이거 4개. 불성립하는 거를 모두 고르면 밑에 거야. 지금 하는 것들. 자, 보시고 합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이에요. 가설건축물이라니 여기에 창고가 있긴 있었는데 땅에 과수원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뭐였어요? 이동식 주택 있죠. 이동식 주택으로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은 거지.
가설 건축물을. 이때는 법정이상권 인정 안 해요. 왜요? 이 가설 건축물이 토지 위에 딱 정착된 물이 아니잖아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너 정착된 거 아니잖아. 움직이잖아. 옮길 수 있잖아. 포크레인 떠다가 옮길 수 있죠. 그때마다 지상권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지상권이 생기면 옮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지상권이 생겨서 땅의 값어치가 엉망으로 떨어질 거예요. 따라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 이상 가설 건축물에는 지상권이 열리지 않는다. 첫 번째 가설 건축물. 이게 오래 팔립니다. 오래 팔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어느 시중에 기본소에도 없어요. 왜? 최근에 나온 오래 팔래. 제일 뜨거운 판례 그럼 이거야. 기억이야. 요즘 이동식 주택을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서 짓거든요. 땅에다가. 왜냐하면 건축비가 좀 다운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건물을 져놓고 그 땅을 가지고 담보대출 일으키면 법정이상권이 안 생겨. 그 가설 건축물에는. 두 번째는요. 나대질 때. 법정지상권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런 요건하에 동일인이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이. 어떤 건물이? 미등기든 ING 건물이든 철거 후 신축하든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이 무조건. 그리고 동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처럼 나대지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땅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하면 설정한 뒤에 신축했죠. 이러면 법정이상권이 이 신축 건물에 생기지 않아요. 왜요? 설정할 때 나대지였잖아. 나대지일 때는 법정이상권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땅에. 디귿이죠. 세 번째는 공동저당일 때.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 어떻게 했다? 철거 후 신축하면. 철거 후 신축했죠. 이 건물 신축 건물에는 법정이상권을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견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용은 길은데 일단 이렇게 세 개로 암기합니다.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하는 거 그러면 세 개인데 그게 어느 거? 가설 건축물. 왜? 정착물이 아니어서. 나대지. 왜요? 나대지는 왜 안 돼요? 설정할 때 아무것도 건물이 없었잖아.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단독저당이 아니라 무슨 저당? 공동저당 설정 후 신축한 건물. 이건 안 된다. 법정이상권이. 이 세 개를 어떻게 암기하느냐? 공식처럼 만들어집니다. 가나 공동저당. 이러면 아주 심플하게 공식이 만들어져요. 가나 공동저당에는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한다. 오케이. 그러면 성립하는 거 4개, 불성립하는 거 3개, 합쳐서 7개 판례가 한 번에 쫙 끝나버렸어요. 이래서 법정이상권 아웃입니다. 자, 여기서 일괄경매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에서 일괄경매 부분. 자, 일괄경매도 시험에 자주 물어오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갑이 과수원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농협이 볼 때, 이 농협이 대출해 줄 때 보면 여기에 뭐가 없나요? 건물이 없었다면 이 땅이 만약에 500평이다. 500평이면 건물이 없으니까 담보 가치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인정해요. 땅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죠. 대출이 만약에 10억 나왔다 이렇게. 뭐가 없을 때요? 건물이 없을 때 나대지로서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엄청 큰 게 있었다. 여기에 뭐가 있었다? 건물이 정말 큰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 약 절반 정도에. 그러면 토지의 값어치는 어떻게 돼? 감정평가가 떨어져. 왜? 건물 때문에. 건물 때문에 감정평가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대출금을 어떻게 해? 농협은 확 줄여버려. 건물 때문에 토지의 담보 가치가 저감이 되니까. 그래서 일괄경매가 될 때는 언제냐? 저당권을 뭐하고 나서 설정한 뒤에 여기다 건물을 신축한 거야. 설정할 때는 뭐였어요? 나대지에서 담보대출을 최대한 빼준 거야. 빼주고 나서 일이 생긴 거는 건물을 그 뒤에 신축한 거야. 언제? 설정한 뒤에 신축했다. 그래서 땅과 건물이 뭐라면? 동일인이라면. 동일인은 똑같아요. 법정이상권하고. 그런데 언제 지은 건물? 설정한 뒤에. 설정 뒤에 신축했다는 게 여기에 포인트다. 저당권 설정한 뒤에 신축 건물이 있죠. 그리고 동일인이라는 거 이게요. 동일인 똑같죠. 문제는 뭐라고요? 제일 문제되는 국면은 나대지에.
대지에 저당권을 뭐한 뒤 설정한 뒤에 신축한 건물이라는 거다. 그러면 농협은 나대지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출을 이빠이 뽑아줬죠. 이빠이 10억을. 그죠? 근데 건물을 지어놓으니 땅의 담보 가치는 저감이 되어서 농협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농협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 경매해버려. 그냥 땅도 경매 때리고 건물도 경매 때려. 이를 일괄경매라고 한다. 그럼 일괄경매해서 돈은 어디에서? 땅에서만 채권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를 일괄경매 봅니다. 자, 요건 볼게요. 나대지를 기억합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부한 뒤 설정한 뒤에 신축을 하고, 그리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은 법정이상권하고 똑같아요. 그럼 366제 법정이상권은 설정할 때요. 설정할 때 뭐가? 건물이 있으면 법정이상권. 설정한 뒤에 저 건물 신축하면 일괄경매권.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래 여기가 갈림길. 시험을 법정지상권이나 일괄경매를 같이 물어보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저당권을 뭐 할 때 설정 시에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존재했다면.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으로 가요? 일괄경매로 가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법정지상권.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했었잖아. 그러면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되는 국면. 반면에 저당권을 뭐한 뒤에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때, 그리고 동일인이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아닌 일괄경매의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일괄경매냐, 여기가 출제 포인트. 그래서 시험은 두 개를 경계선에서 같이 물어봐요. 같이. 사례를 출제할 때 두 개를 같이. 이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학습의 포인트. 이걸 띄워가지고 따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따로 공부하면. 제가 메가랜드 교재로 올해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교재엔 이 부분이요. 이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파트에서 서술을 해놓았고, 법정지상권을 저 366제 법정지상권을 지상권에서 서술했고, 일괄경매는 저당권에서 따로 띄워놨어요. 이렇게. 이걸 수험생들이 정리해낼 수 있겠냐고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는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법조문도요. 일괄경매는 365조, 민법 365조에 법정지상권은 366조, 바로 인접한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청 거리를 띄워서 하나는 저당권에다 하나는 지상권에다, 이거는 서술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뭐 했다면? 양도하면.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건물을 어떻게 하면? 이 창고를 양도해버리면, A에게 양도하면 동일인이 아니죠. 그러면 농협은 이거 두 개를 일괄경매 못 들어가요. 양도했을 때, 뭐가 아니면 동일인이 아닐 때 일괄경매 칠 수 없다 발표. 또 A가 만약에 임차인이면 땅을 임차해서 이 과수원을 임차해가지고 창고를 줬다. 창고를. 그럼 이 창고는 누구 건가? 임차인 거죠. 땅 빌려서 임차인이 창고 줬죠. 그거를 누가요? 설정자가 사버리면 누구 거 돼요? 동일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농협은 일괄경매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디귿이야. 용익권자 이꼴 임차인이 신축한 창고를 누가 사면? 설정자가 매수하면 뭐가 되나요? 동일인이 돼버리죠. 임차인이 여기다 땅 빌려서 줬다가 설정자가 창고 샀죠. 동일인 됐죠. 그 순간 일괄경매가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일괄경매가 되려면 나대지해야 돼요. 나대지에 설정한 뒤에 창고를 신축하고, 이게 동일인이어야 된다. 동일인.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양도되거나 해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일괄경매는 법적으로 안 먹힌다고 해. 이 니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니은만 조심. 자, 그러면 이 요건하에 농협은 경매할 때 어느 거래? 하나만요? 아니요. 둘 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돈을 어디서 빼간다?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지. 어디에서? 토지와 건물에서 우선 변제 빼먹는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요? 건물에서는 못 빼가요. 땅에서만. 왜? 담보를 땅으로 잡은 거, 땅을 담보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건물 경매가에서는 돈 못 빼갑니다. 경매는 어느 거를 둘 다 붙이지만 돈을 먹는 거는 땅에서만 먹는다는 이런 뜻이다.
일괄경매 문제 정리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에서 지금 중요한 목차를 만나고 계신데 저당권의 효력, 목차 부분을 한번 쭉 전개를 해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의 첫 번째 부분,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과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과실에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부터 미치고 그 다음에 별개 물건에 미치지 아니하고 물상대위,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미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금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원금 플러스 알파, 10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어디까지냐? 이의원 손실비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저당권은 후순위자보다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아간다. 근데 예외가 있다. 그게 우선특권이다. 우선특권 문제. 네 번째는요,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관계 문제. 이거는 말소기준권리에 의해서 인수되느냐 삭제주의냐 이게 결정된다. 삭제주의와 인수주의의 문제가 여기서 찾아지고 유치권은 경매로 삭제되지 않고 인수된다. 오케이. 이어서 다섯 번째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이고 경매로 달라져야 된다. 동경달이었다. 동경달. 이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미등기여도 되고 중간 미등기여도 되고 ING 건물 건축 중이어도 되고 철거 후 신축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경매 전에 주인이 바뀌어도 된다. 단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세 개다. 가나 공동저당. 가나. 제가 가나를 갈 때 공동으로 가려고 그래. 공동으로. 비행기를 공동으로 예약을 해서 공동으로. 가나 공동저당.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거. 마지막 일괄경매권이죠. 일괄경매권. 일괄경매는 나대지여야 된다. 나대지. 나대지의 저당권을 무한 뒤에 설정 후에 신축을 해야 되고 동일인이다 이거지. 법정지상권하고 살짝 다르다. 설정할 때 건물이 있고 여기는 설정 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요 점이 다른 거. 그래서 동일인은 똑같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 문제. 자, 여기가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지점 연결합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뭐한 사람? 매수하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융자 끼고 집 산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죠.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서울에 샀어요. 융자를 잔뜩 끼고 융자 5억이나 끼고 이 은행권으로부터 융자금 5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이죠. 이 집에. 근데 매달 5억씩 이자를 내려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요즘 이자율도 높아가지고 점점 끌어올려지고 있죠. 그래서 A가 저 신혼부부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자 갚다가 죽겠어. 우리 월급 이자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 집을 뭐 하기로? 팔고. 우리 팔고 그냥 뭐 하자? 속 편하게 전세 살아. 그래서 집을 매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뭐 하게 돼요? 매매 작업을 칩니다. 매매 작업을. 그래서 이 집을 B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매수자는 융자 끼고 집을 산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제3취득자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거죠. 융자 끼고 집 샀어요. 융자 5억 끼고 집 샀죠? 나가 바로 제3취득자예요. 이번에는 저당권 있는 집을 뭐를 했어요? 전세를 얻었어요. 전세를. 저당권 있는 집 전세 얻었죠. 얘를 제3취득자로 명명합니다. 끝.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제3취득자가 어떻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느냐? 자, 이 제3취득자가 현재 상황상 어떠냐면 이 저당권 있는 거를 샀기 때문에 만약 이 5억이 상환이 안 되면 저당권자는 이 집을 경매를 치게 돼요. 경매를 치게 되면 매수자가 집을 잃거나 전세권자도 저당권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소멸하죠. 그래서 이 매수자나 전세권자는 저당권이 어떻게 되면 실행되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에 있는 거죠. 매우 불안정한 구조야. 그래서 이 제3취득자를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법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보호 수단이죠. 첫째, 제3취득자는 경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이 전세권자가 저당권 있는 집을 전세권자가 새 살고 있죠. 이거 마음에 들면 경매 나온 이 집을 전세권자가 경매로 먹을 수 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기출 2번. 두 번째는 그럼 이걸 없애려면 저당권을 없애려면 이 전세권자나 이 매수자가 없애는 방법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변제하면 되죠. 변제를 해서 저당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니은.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청구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죽여버려. 어떻게? 변제하고. 네가 뭔데 변제해 이거. 네가 먼저 변제해. 얘가 채무자인데 네가 왜 변제해? 나 제3자로서 이해관계 있어. 경매되면 집이 없어지는 이해관계 있죠. 그래서 제3자지만 이걸 변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청구 소멸청구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 집을 전세권자가 리모델링을 해서 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집을 너무 좋게 만들었다. 너무 좋게. 그랬더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값이 10억 이상 올라버렸다. 그러면 집값이 확 뛰어오르도록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은 누구? 바로 전세권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의 노력, 기여에 의해서 저 집이 경매가가 확 뛴 거죠. 그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네 노력에 의해서 이 집의 경매가가 확 점프했죠.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목적물에 비용 지출하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제3취득자는 누구보다 은행보다 우선 상환 받습니다. 이게 바로 특례다. 우선 상환 받는 특례. 특권이에요. 특권. 얘가 누구보다 이 은행보다도 아까 리모델링 비용이 있죠. 그걸 먼저 빼가. 특권 줍니다. 특권. 어떤 특권을? 리모델링 비용을.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을 저당권보다 나중에요? 아니에요. 우선 상환받는 특권이다. 여기 별표.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은행보다 얘가 먼저라는 거야. 심지어 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우선특권.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우선상환 특권이다. 누구보다도 은행보다도 먼저고 심지어 누구보다도 소액 임차인보다도 얘가 우선이야. 소액 임차인도 제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가 왕이야. 소액 임차인 뒤로 빠져. 저당권 너 뒤로 빠져. 조세채권 뒤로 빠져. 다 제껴버려 얘가. 그래 얘가 왕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얘가 왕인 거야. 왜? 이 제3자의 비용 때문에 경매가가 오르는 거야. 이걸 먼저 빼주라는 거죠. 법에 있는. 단 누구는 아니다.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끼지 못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주의가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걸 거예요. 저당 부동산의 누구분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 작업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자, 제3취득자란 누구를 지칭했나요? 저당권 있는 집을 뭐한 사람? 매수하거나 전세 얻은 사람이 제3취득자다라고 정의했죠. 얘네는 이 제3취득자는 이걸 어떻게 하고요? 변제하고 저당권 죽일 수 있죠. 야, 네가 얘 변제하고 얘 죽여. 그리고 니네 살아. 니네가 사는 길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변제하고 얘 저당권 죽이는 거야. 그럼 네가 살죠. 그래서 저당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저당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변제를 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제3취득자야. 전세권자나 매수자야. 그런데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누구요? 후순위 권리자는 얘네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아니어요. 제3취득자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제3취득자가 아니야. 아니니까 변제하고 저당권 죽일 수 있는 작업을 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아주 심플한 건데 표현은 굉장히 꼬여져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이 저당권을 죽이고요. 죽일 수 있는 작업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제3취득자. 걔가 누구? 전세권이나 매수자예요.
저당권이 있는 집의 전세권자나 매수자는 저당권을 죽일 수 있는 작업을 칠 수 있어. 근데 누구는 못 쳐요? 후순위자요. 저당 부동산의 누구는 후순위자는 뭐가 아니어서 제3취득자에 끼지 못하잖아. 그러니 이걸 변제하고 저당권 죽이는 작업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케이, 여기 발표. 이게 최근 판례라서 모든 국가고시에 탁해 띄어요. 이 말은 뭐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3취득자의 개념과 제3취득자에 못 들어가는 놈이 누구야? 후순위 권리자하고 물상보증. 얘네는 제3취득자에 못 들어가. 정리 끝. 자,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에 대해서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의 특권을 준 건데 바로 이 우선상환 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저당권 있는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하던 분은 우선상환 특권이 있습니다만 누구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상보증인이죠. 야, 물상보증인 너는 제3취득자에 못 들어가 임마. 들어가지 마. 너는 제3취득자 아니야. 그 다음 누구도 아니에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도 제3취득자 아니야. 됐죠? 두 놈 끝. 이래서 저당권의 효력 6가지가 정리가 되셨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부분, 여기가 매년 시험 정답 지문인데 나머지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요. 6가지 꼭 확실하게 명백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이 한손 노트로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세 권을 몇 번 봤어요? 나 한 번 봤어요. 이분하고 어떤 책 또 다른 책, 이거를 각각 한 번 봤어요. 이분은 계속 헷갈려요. 왜요? 어디 있는지도 헷갈려요. 근데 몇 권을, 한 권을 몇 번이요? 나 3번 봤어. 그러면 이분이 훨씬 더 국면상 유리한 거죠. 왜요? 웬만하면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1하고요. 1 곱하기 3은 수학적으로 같을지 몰라도 공부에 있어서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야, 너는 3권을 한 번 봤다며. 나는 한 권을 3번 봤다. 그랬더니 한 권을 3번 보니까 어디 있는 게 다 기억나. 밑줄 긋은 것도 기억나고 법정이상권에서 양면이 중요하다는 게 동경달 막 떠들었어. 그거 다 기억나 나는. 가나 공동정나도 이것도 기억난다. 가나 공동저당. 가나 갈 때 공동으로 간대. 양면은. 가나 공동저당.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 안 한대. 이 한 권을 3번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 이거 유념하시고 이 부분 한 번 더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물권법 키워드 한손 노트 특강 정리하겠습니다.